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예. 사실 제가 우리 심평 교수님 이렇게 북콘서트죠 출판 기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마이크 좀 들고 갈게요. 안 되는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심평 교수님 이렇게 출판 기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좀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북대학을 나왔는데요. 심평 교수님께서 경북대학교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또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책 출판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출판 기념회 초청받은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가름이 안 돼가지고 좋았습니다.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미래 2030세대 지켜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떤 거로 갔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5년 동안 일본의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3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와 그리고 연이어서 5년 만에 또 6.25라는 동족 상잔 비극을 겪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폭망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GDP가 35불이었습니다. 35불이면 저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하자원 하나 안 나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 뒤로 어떻게 된지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 5위 그리고 군사력 K방산 5위 그리고 수출액은 작년에 6,800억 달러로서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많은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5,000불로서 일본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만저만한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민 지배를 35년 동안 일본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하자원 하나 안 나고 남북 이런 대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과 광복된 지 한 70여 년 만에 전 세계에서 국력이 6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8위거든요. 그게 외국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돌아보면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분들께서는 오직 자식 위해서 국가 위해서 헌신하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덧붙여서 정치 지도자들의 우리는 참 복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확실한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서 가야 된다 해서 그 산업화에 애쓰신 덕분에 지금 우리 보릿고기도 없어졌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영국 200년 만에 이룬 민주주의를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속에는 많은 또 민주화를 위한 분들도 있었고 그 지도자로서 또 DJ와 YS께서 일평생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중간에 물론 5.18이라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도 있었고 당시 공수부대가 뭔 장문이 있습니까? 위에 명령을 받고 가질 뿐인데 그 당시에 다친 군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 덕분에 얕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국력 6위라는 나라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성공한 나라, 산업화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늘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정말로 자랑스러운 현대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 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서 우리 지난 70여 년간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상 70여 년 이상 이렇게 전쟁이 없은 적이 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서 철저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저 북한 바로 공산당을 막아낸 그 속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더불어서 미군의 역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 역시 한참 전에는 성족이 흔들고 같이 태극기 대해서 좀 삐딱한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은 그분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분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것이죠.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도 늘 가진다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보통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독재자 해서 물론 3.15 부정선거 통해서 그게 한거했던 4.19 혁명을 이어받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과오도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만은 그까지가 보통 1단계입니다. 독재자라는 거 보통 많은 사람이 말한다면은 하지만 2단계 올라가면 좀 더 알고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업적도 있었어? 알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3년 광복이후 3년 통치하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했는 일이 뭐냐면 농지개혁,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광복될 무렵에 그 당시에 대다수 80% 가까이가 소작농이었어요. 소작농인데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생각은 뭐냐면 공산당 막아내려면 가난하면 공산화 되지 않겠냐. 땅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공산당 막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땅을 나눠줬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혁신적인 거 아십니까? 3정보 이상 땅을 가진 지주 땅은 국가에 다 회수를 해요. 유상으로 매입하거든요. 소작농인데 땅을요 유상으로 농사지어서 갚아내 나눠줘요. 요즘을 치면은 아파트 30평 이상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까지 사면 국가에 반납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혁신적이었던 게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되고 그 시행된 게 6.25 바로 3개월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일어나고 난 뒤에 북한의 박은영이가 김일성 명령만 내려왔을 때 좀 있어봐라 한양 서울점령하고 나면 공산화 될 것이다 했지만 조용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춘천 지역에 또 우리 국군의 용감한 활동이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이 함락되고 나면 남한에는 바로 남노당 또는 공산당 애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 했는데 조용했어요. 이유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나기 3개월 전에 땅 나눠줬기 때문에 전부 다 내 땅을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동조하지 않고 공산화를 막아낸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 덕분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대학 갈 수 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논 팔아가지고 공부시킨 덕분이었는데 그 논 팔아는 게 누구 덕분인지 아세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 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고난 업적이고 우리처럼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그렇게 땅 나눠주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업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광복 직후에 여러분 문맹자가 80%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군이 들어와서 물었거든요. 너 좌파냐 우파냐 물으니까 80% 가까이가 78%입니다. 다 좌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우리는 문맹자가 80%였고 그리고 좌파들이 80%였지 않습니까? 전체 한반도가 남한 전체가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문맹자하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공산당은 절대 합작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는 그 신념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한 거예요. 설득해서 땅 나눠주고 공산하면 안 된다. 그거를 여러분 혁신, 발상의 전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덕분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화 되지 않고 보십시오. 김일성한테 속아 공산주의 하자라고 했던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력 6위에 올른 이런 것은 위대한 업적의 기초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국민의 정서를 생각할 때 나는 절대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 왜? 휴전하고 나면은 유엔군 철수해버리면 우리 공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휴전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이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선거 공약 때문에 무조건 휴전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때 이승만은 휴전을 못하겠다 이래 됐거든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승만 제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죽이기 실패하면서 미국이 결국 이승만한테 소원을 말해봐.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6.25 때문에 폐허됐는데 미국이 경제 원조 좀 해달라. 두 번째 하는 게 바로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은 남아달라라고 그 이승만 덕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에 중국이든 그리고 북한이든 우리나라에 손 못 대고 안보가 철저히 지켜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업적도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뭐라 했죠? 1단계는 이승만 하면 뭐가 생각나지? 독재자. 그건 아주 무식한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단계가 뭐죠? 토지 농지개혁이나 그리고 한미 상임방위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 만든 게 이승만 덕분이에요. 이게 그지 안다면
근데 3단계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3단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승만은 탁월한 성견 지명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뭐냐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대한제국 때죠. 대한제국이 이제 전제군주제를 가려니까 그러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야 된다. 이래서 선교사로부터 이미 서양식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의식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범으로 왜 대한제국에 반대한다고 전제군주에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정치범으로 종신형 선고받고 감옥에 가요. 한성 감옥소에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5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그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냐 그때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내요. 그 독립정신에서 뭘 부르신지 아십니까? 우리 향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간다는 날 그때부터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때 20대 청년의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결국은 공산주의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20대 청년 때 부르셨답니다. 우리 대한제국 때. 그 뒤로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1923년도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있는데요. 그때 태평양이라는 잡지에서 뭘 쓴지 아십니까? 공산당의 공산당의 종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공산당이 생긴 게 1925년 일제강점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 레닌이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된 게 1917년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조선공산당 생긴 게 25년이었고 8년 뒤에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1923년도에 23년에 뭘 예언한지 아세요? 공산당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실제로 공산당 멸망 언제 됐습니까? 소련 붕괴가 1990년이니까 그 공산당 소련이 붕괴되기 67년 전에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공산당은 네 거 내 거 없지 않냐? 그럼 결국 누가 일하겠냐? 결국은 다 가난해질 것이니까 결국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가를 부정하지 않냐? 자본가를 부정하게 되면 혁신이 없어서 결국은 퇴로하게 되고 결국은 점점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실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 붕괴되기 67년 전에 이미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그 당시에 부르짖었어요. 세 번째가 이거는 미국에서 더 유명한 겁니다. 41년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 6개월 전에 이승만은 바로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을 씁니다. 바로 The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즉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 섞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6개월 전에 이미 태평양 전쟁을 예언합니다. 일본의 본질을 볼 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을 쳐들어올 것이다 했거든요. 그 당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미국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책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책이 일본 내막기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성견 지명이고요.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보통 역사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광복 이후에 이승만이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미 군정기 때 뭐 했느냐면 전국에 이제 다니면서 정치 이제 운동할 때인데 그때 전라북도 정읍에 갔을 때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거든요. 그 정읍 발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광복 직후에 미군하고 소련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다는 이유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소련하고 같이 가야 된다, 북한하고 같이 가야 된다 여러 주장 속에 있을 때 이승만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절대 공산당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공산당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으니까 남한 단독 정부를라도 수립하자라는 게 정읍 발언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분단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을 보십시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절대 공산당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제 46년 6월이었어요. 2년 뒤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실제로 북한은 같이 못 갔잖아요. 성견지명이었죠. 그로부터 지금 70여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공산당은 말이 안 통하는 걸 이미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안정되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하고 달리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는 않는 나라래. 그러니까 이런 든든한 가장 힘센 나라를 우리나라 주둔시키면은 미국은 우리나라 영토나 경제적인 어떤 영토 침략에 대한 야욕은 없는 나라니까 미국이라는 가장 민주주의 이런 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강한 나라 주둔시키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일본, 중국 속에서 한반도는 영구적인 안정이 될 것이다. 안보가 지켜지다 라고 예언했어요. 금방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20대 청년의 나이 때 민주주의를 간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공산당이 멸망하기 67년 전에 이미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국에서 주장했었고,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6개월 전에 태평양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정업 발언을 통해서 공산당하고 절대 같이 못 간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우리나라는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섯 가지 예언이 다 맞아진 게 바로 이승만의 성견지명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승만은 아까 말씀드린 잘 모를 때는 독재자, 좀 알고 나면 와 이런 업적도 있어서 하지만 알고 나면은 더 많이 공부해 보면 위대한 지도자였구나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된 토대를 누가 만드는데요? 이승만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의 역사학계에서도 이런 이승만에 대해서 자꾸 독재자라고 학생들에 가르칠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난길에 오늘 갑자기 왜 이승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이승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통치하고 그 당시에 광복 무렵에 우리 한반도에 공산당과 좌빨들이 바글바글 할 때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또 다른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 직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이렇게 북한의 종북 세력이나 북한 세력이 깊이 들어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깊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에 깊이 뿌리 내리는 줄 몰랐지 않습니까? 알았더라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뭐 넘어가자, 그냥 뭐 그런 일 생각했는데 비상기업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됐죠.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폐악질에 대해서 역사 유례지 없는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 국가를 마비시키는 걸 알게 되었고,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사위 안에 또 소위원회라 했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다수결이 아니라 원래는 소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표결을 통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공수처,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마지막 지금 헌재의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향된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사건 비상기업이 아니었으면 헌법재판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걸 생각했지만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 이렇게 엉망인 줄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이 기존의 방송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보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에 관한 그 장문의 글, 어느 방송사에도 전문을 다 방송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언론사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재단해버리고 그냥 끝냅니다. 국민들은 모두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언론이 아마도 지금 유튜브가 없었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뭐 의지하든 안 하든 간에 박근혜 정부 때는 8대 0으로 그냥 인용됐을 겁니다만은 이번에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기도 하고 너무 국민들이 많이 아는 분 덕분에 바로 개헌 선포 당시에는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였는데 지금 50% 넘을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보면서 돌아보니까 이승만 때 우리 긴장감처럼 우리 까딱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제2의 홍콩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끼어나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중국한테 먹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친중 정치 세력이 너무나 노골화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바로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5천만, 중국은 15억이니까 30배가 많아, 인구가. 그 다음 국토 면적은 우리보다 95배가 넓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100배가 거의 넓어요, 국토 면적이. 중국이 생각할 때 사우스 코리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토 면적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나라 쉽게 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화교 자본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자본에 의해서 지금 여의도나 강남의 빌딩 건물들 얼마나 많이 중국인들이 사들였는데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만 여론전 하지 않습니까? 오마오당해가지고 지금 4천만 명 많게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가서 뉴스 나오면 댓글에 전부 다 우리나라 전환길이 뉴스만 뜨면 욕밖에 안 달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는 4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한 중국 대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중국인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가지 말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 많이 갔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중국은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확산시켜서 공자학원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23개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번에 왜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나오게 되고 국민들이 왜 동참하는데요?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속에서 전 국민들이 이 진실을 좀 더 알고 탄핵 반대하는 쪽이 저 사람들이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복귀만 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구나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인식하고 저는 이번 교회에서 주도해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인데요. 전국에 스님들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부님들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반드시 지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산화 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민주당은 입법부가 장악했는데 불구하고 사법부, 경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국민들은 좀 있으면 이틀만 당하고 자유가 다 사라집니다. 전환길이 이렇게 망한 거 강인하고 나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잡혀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게 누구 덕분에 살아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저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전환길이 앞으로 신비교수 저한테 부탁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켜야 될 게 뭔데? 앞으로 나아갈 게 많은데 저는 간단합니다. 정치, 전환길은 그만 보수냐 진보냐인데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2030 세대들에게 이런 정치를 이루어가자, 만들어가자 생각 말하고 싶은 게 첫째,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중받고 근로자도 서로 존중하는 민노총처럼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그 기업가와 근로자 상호 존중해주는 이런 기업의 자유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속세 많이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속세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상속세 부자들 많이 뺐자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상속세 50% 내는 A 기업이 사장이 있다 칩시다. 중국한테 정년세 25% 딱 내고 중국한테 팔아버린 게 25% 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그 기업 물려주면 50%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중국인한테 팔아버리면 25%만 내면 돼요. 그럼 뭐가 많이 남습니까? 중국한테 팔아버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 삼성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 아직도 상속세를 못 내고 있잖아요. 기업을 갖다가 팔아야 된다고요. 누구한테요? 중국인한테 팔아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를 고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무조건 나눠주자 퍼주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면 일 안 합니다. 25만 다 나눠주면 누가 일하겠어요? 자꾸 얻어먹고 살려고 하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서 저는 무조건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약자를 존중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그냥 개인의 사상, 그러니까 개인의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가정의 가치가 존중되고 개인의 자유함이 있는 이런 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한민국을 그러면 선생님이 지정한 전환길이가 이야기하는 그 체제가 뭐지? 여러분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체제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중도 보수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죠?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래요. 그럼 뭐냐 이거? 여러분 그리고 전환길을 거구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민주당을 자꾸 꼭 쪼그라들어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지금 왜? 이렇게 국민들 5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다시 복귀시키려 하는데 그 50% 극우로 못나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극우로 모는 그 언론사와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와 언론사는 좌파입니다. 완전 극좌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100%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로 간다 그래. 중도 보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재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기각도 가기 전에 하는 걸 법적으로 뭐라 합니까? 각하라죠. 각하가 제일 적당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국회에서 지금 그 기자회견이 있고요. 할 건데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관들도 살고 국민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인용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50% 국민이? 헌법재판소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법학계 최고 1인자가 허영 교수님입니다. 허영 교수님, 심평선 죄송합니다. 허영 교수님은 아마 판검사들이나 변호사들 중에서 헌법 공부할 때 허영 교수님 책을 안 본 분이 없을 정도로 1인자예요.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그분이 두 가지를 지적했죠. 첫 번째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불이한 재판관들 편향된 재판이 지적했고 두 번째는 그 심리 과정에서 10가지 범죄가 나타났대요. 위법한 게 10가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위법 사항 속에서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이게 허영 교수님의 멘트입니다. 전환길이가 이야기하면 전환길이 또 뭐 너해란 조원장 이럴 건데 언론들을 당당히 보도하십시오.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탄핵 인용되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도 사는 방법이 뭐냐? 만약 헌법재판 인용해버리면 국민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로 쪼개집니다. 분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탄핵 각하되면은 절차적 문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 80%가 바로 내일 한 주였는데 그 80%는 내일 한 주 빼고 지금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절차적인 모든 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 헌법재판관 8명이 사는 방법 하나, 국민들이 통합하는 방법 하나, 윤석열 대통령 이거 전부 다 하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각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도 살려면은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려서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각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시켜가지고 직무 복귀해서 국가 시스템 정상화시키고 못다한 개혁을 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도자는 원래 나라 일 발생하면 하면 내만 살겠다는 지도자 있고 옆에 사람 죽든 말든 상관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내가 희생하겠다는 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탄핵식 인용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애가 있습니까? 다 뭐 있습니까? 그분은 오직 국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사적 이익을 챙겼습니까? 뇌물을 먹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혼자 아닙니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국가 위해서 헌신하겠다 했고, 심지어 어제는 바로 대통령 임기도 남은 임기 다 나는 욕심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서 개헌 한다면 개헌도 했어. 그래서 대통령 뭐 4년 중임 때든 그래서 그 희생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 국민들이 교회 목사님이든 불교 믿는 분이든 가톨릭이든 간에 다 나와서 바로 전체 다 모여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다시 탄핵 기각시키고 또는 각하시키고 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리고 안보 세력이 전부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통하면서, 아까 가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것도 뭐라고요? 윤석열이 가고자 하는 게 중도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라는 게 옛날 걸 집착하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의 수천 년 동안 싸우면서 소중한 가치, 가정, 사상의 자유,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런 것이 존중되는 게 진정한 보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합리적 보수, 그리고 중도 보수로 해서 이런 보수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